저기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가 정자 난자가 만난 이후에 만나기 전부터 사실 그 예비 태교라고 아시죠? 6개월 전부터 하는 거, 임신 6개월 전부터 하는 태교가 있어요. 담배 끊어야 되고 이런 거. 그래야지 이제 정자 난자가 그렇지 못 만드는 거, 건강해지는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이 강의 다음에 할 거고요. 갑자기 청중분 중에서 아주 피부가 좋고 아름다우신 어떤 여성분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인간 2명이 있다 지금. 그래서 생각만 해도 지금 이게 화가 차오른다. 제가 사실 혜민 스님도 아닌데 저는 그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혜민 스님이나 또 누구야 뭐 아프니까 청춘이나 이런 분들하고 강의 내용이 다릅니다. 네, 제 방식은. 제가 이제 저도 용서해야 됐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 이성적으로 용서를 했는데, 물론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용서를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인간은 이거예요. 되게 보면은 언어의 지배를 많이 당해요. 언어가 이제 이성을 좀 지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감각하고 어떤 세포에 박혀 있는 그걸 수용체라고 하는데, 세포 수용체의 어떤 구성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무의식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의식이고. 그런데 인간의 세포의 구성이라든가 감각, 아까 말했던 호르몬의 비율 이런 것들이 언어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성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방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각과 우리 세포의 구성 성분 자체가, 호르몬의 구성 성분 자체가 우리 언어와 이성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이거 무의식의 힘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반면 다시 언어, 이성적인 어떤 생각이라든가 우리가 배우는 인문학, 그 이제 의미 치료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를 깨달아가면서 몸이 바뀌는, 건강이 좋아지고 몸이 바뀌는 그런 역방향의 힘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먼튼 암센터 얘기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시작을 할 건데, 사이먼튼이라는 사람이 방사선과 의사였고 암을 치료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암은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질병들은 발병률이 계속 떨어져 왔거든요. 근데 지금 암은 늘어나고 있어요. 정반대로. 왜 그럴까요? 일단 고령화가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암은 정신적인 타격에 의해서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정신적인 타격에 의해서 암이 걸리기 때문에, 현대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옛날보다 정신적인 타격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암이 DNA 자체가 변화가 되면서 그것이 암세포가 돼버리기 때문에 줄어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표적항암제니 뭐니 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미지수입니다. 표적항암제가 나와서 과연 암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는 미지수인데, 왜 그러냐면 심리적인 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MD 앤더슨에 계시다가 한국에 원 김의신 박사가 있어요. 암을 제일 잘 낫게 한다는 명의인데, 그 사람이 암이 잘 낫는 환자, 잘 안 낫는 환자, 이게 구분한 게 있거든요. 취미생활이 있다거나 친구가 있다거나 그러면 암이 잘 나서요. 그리고 시골에서 생활하다가 암에 걸린 사람이 더 잘 낫고, 그러니까 서류 같은 거를 만지다가 암에 걸린 사람들은 암이 잘 안 났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전달해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암이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이먼튼이라는 의사가 이제 자기 아내가 심리학과로 나왔는데, 우리가 심리치료로 한번 암을 치료해보자. 이게 방사선 치료로도 안 되고 약물로 너무 암이 안 낫는다.
여러분 그 지금 현재 병원에서 쓰는 보통 항암제는 면역 세포까지 동시에 죽이는 항암제가 많아요. 그래서 부작용이 많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면 방사선 치료는 면역 세포를 가급적 죽이지 않고 암세포만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그걸 시술을 하는 거예요. 그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세포의 성장 속도와 암세포의 성장 속도 중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면역세포가 더 빠르게 성장하도록 하고 암세포를 느리게 만드는 거에 효과를 주는 게 방사선 치료거든요. 어쨌건 암이 치료되기가 힘든 이유는 그겁니다. 정신적인 타격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먼튼 암센터에서 이 사람들을 심리 상담을 쭉 했어요. 이제 심리학자가 자기 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암 환자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심리의 특성. 가장 많이 나온 게 뭐였냐면은 이거였습니다. 원망이었어요. 누군가를 원망하는 게 꼭 깔려 있어. 그 심리에. 그래서 암 환자들이 누구를 가장 많이 원망하는지를 봤더니 자기 부모를 제일 많이 원망하더래요. 자기 부모를. 그래서 이제 이 병원에서 이제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원망을 없앨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 체험이에요. 죽음 체험.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음 체험을 하면 이 원망이 좀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천년만년 살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원망은 더 커집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뭐 이렇게 가볍게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원망은 작아져요. 그래서 이제 그 센터에서 어떤 체험을 하냐면 관에 무덤을 파고 관을 넣고 관 속에 들어가고 망치로 이렇게 못질하는 걸 직접 듣게 합니다. 관 속에. 그리고 서양관은 그 얼굴이 보이게 이렇게 유리창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 관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주변에 그 같은 암 환자 환우들이 흙을 퍼요. 그래서 자기 눈 위에 흙이 떨어지는 걸 봅니다. 그 관 속에서. 완벽하게 그 장례식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걸 체험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깨닫죠. 아, 나도 뭐 어차피 죽는 건데. 그거를 이제 그냥 상상하는 거하고 인간이 틀려요. 상상하는 거하고 진짜 무덤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 틀립니다. 실제로 그걸 경험을 해보면은 그게 강력하게 오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그 죽음의 그 느낌이. 근데 그 체험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면역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면역력이. 왜? 원망이 줄어들거든요. 자, 폐쇄공포증 같은 거 생길 것 같은데요. 에이, 잠깐 관에 들어갔다가 나오죠. 막 흙 떨어지는 거. 그건 다 이제 그거는 죽음이라는 걸 체험하게 하는 거지 거기서 공포를 느끼게 하진 않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의사도 있고. 어쨌건 그러면 왜 원망이 줄어드느냐? 원망을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인문학적인 치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수록 부모 원망, 그 자기를 돈 떼먹고 도망간 그 년놈에 대한 원망, 뭐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원망을 하게 되면은 아까 제가 걱정, 불안, 공포를 할 때 그 아드레날린이 많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그 DNA에서 그 나쁜 유전자가 발현되도록 막아주는 열쇠를 끌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원망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 중에서 코르티솔이라든가 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의 호르몬 양이 줄어들게 돼요. 양이 줄어들게 되면은 면역세포를 억압하고, 그러니까 코르티솔은 면역세포를 억압하는 거고요. 아드레날린은 후성 유전학적으로 DNA의 그 이상현상, 변이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가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DNA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원망, 걱정, 불안, 공포가 줄어들게 되면은 DNA의 회복력이 강해지게 되고 면역세포 힘이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암이 나는 거죠.
암은 그거 두 가지입니다. DNA의 돌연변이를 줄이고 면역력의 힘을 키워주면 그냥 자연적으로 낫게 되는 게 암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PPT는 그래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심리적인 것이 뭐냐를 제가 정리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암센터에서 암과 관련된 책을 또 많이 봤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종합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약한 게 용감한 나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 감사 또는 공감. 아까 소속감 얘기했죠. 자기를 공감해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따지는 사람 말고 그냥 무조건 자기 편.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단 그 사람은 내 편이어야 되거든요. 남편이 아니라 내 편이어야 되는데 남편이 계속 남편일 때는 나는 그냥 아픈 거예요. 공감을 안 해주니까. 그 다음에 한가함. 이게 한가함이라는 건 뭐냐면 일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 한가함이 의미하는 거는 일을 하되 그 일의 결과를 많이 기대하잖아요. 그럼 마음은 바빠져요. 또 조마조마해집니다. 이게 될까 성공할까 말까 이런 거. 그 한가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게 되면 이게 한가해져요. 몸은 바쁘지만 마음은 한가해져요. 그러면은 그 창의성하고 DHEA 그러니까 면역 물질을 만들어주고 적절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주는 원재료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10대 때 또는 아이들을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 엄마가 야 너는 있잖아 꼭 명문대를 가야 돼. 최소한 연세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아이는 그 명문대를 갈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이걸 심리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자기 개인이 또는 남들이 무슨 말을 해주는데 꼭 반드시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들을수록 안 될 확률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못할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알자면은 이제 그걸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걸 이제 막 우주론적인 방법도 있어요. 평행우주론적인 방법도 있는데 저는 그걸 생물학적으로 그냥 생물학적으로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평행우주론적인 설명은 제 유튜브 강의 들어오면 있어요. 제 고영은 치면은 유튜브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면은 조회수가 2번째로 많은 강의가 있어요. 평행우주론과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거 보면은 우주론에 대해서 왜 인간은 내가 꼭 반드시 꼭 그다음에 남들한테 나 뭐 할 거야 막 큰 소리 치는 거 이런 거. 안 하면 뭐 손에 장을 쥐죠 이런 큰 소리를 칠수록 그 일을 더 못하더라 이거예요. 더 확률이 줄어들더라. 그 생물학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인간이 자기 엄마 아빠한테 너 명문대 가야 되는 소리를 들었다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친구들한테 큰 소리를 쳤다거나 했을 때 그 개인이 자존감과 용기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면은 성공 확률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요즘엔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낮아요. 자존감하고 이런 게 낮습니다. 전교 1등도 낮은 경우가 있어요. 전국 1등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그런 성공에 대한 압박, 성취 압력이라고 그래요. 성취에 대한 압력이라고 그래요. 성취 압력을 딱 받게 되면은 의식에서는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 근데 몸은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은 몸은 이렇게 반응해요. 의식은 그래 해야지 이러는데 무의식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못하면 어떡하지? 이러는 거예요. 저런 언어를 쓰는 사람일수록 체내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올라가요. 왜? 못할까봐. 자기가 말했는데 못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체내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해마가 위축됩니다. 해마. 기억력을 만들어주는. 신경세포를 만들어주고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만들어준 해마가 억압되기 때문에 명문대 얘기를 들은 아이들은 기억력이 떨어져요. 그 순간 이후에. 정반대 효과가 나타나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더 성적이 떨어져 버려요. 이건 이제 제가 이 다음 강의에서 해야 될 얘기인데 이게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해마가 위축이 되는 거하고 면역력이 위축이 되는 것은 비례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면역력, 그러니까 해마가 위축이 되면은 여러 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해마가 위축이 되면은 면역력이 위축이 되고 암 발병률은 올라가고 치매율이 올라가요. 이게 다 연동되어 있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그게 한가함이고요. 좀 넘어가고 이 다음에 다시 자세하고. 그 다음에 나눔하고 비움은 그 록펠러가 55세경에 말기암에 걸려요. 록펠러가. 그래서 이 사람이 암을 낳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암 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죽음을 생각해 보니까 돈 벌어놓은 게 이런 게 좀 이렇게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의 50%를 사회에 기부합니다. 그 사람이 암에 걸렸을 때. 그러니까 기부한다거나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를 줄 때 그때 뭐가 올라가냐면은 자존감 뭐 이런 것들이 확 올라가요. 도파민 같은 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엔돌핀 이런 것들이. 공감할 때 나오는, 내가 누군가를 공감할 때 나오는 엔돌핀, 그 다음에 자기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도파민이 많이 나와요. 이게 면역 물질을 확 올려줍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재산을 기부하잖아요. 암이 낫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겁니다. 아까 일부에서 했던 졸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자수성가를 했는데 괜히 고향에 가서 떵떵거리려고 별장 지어놓고 뭐 하다가 살만하니까 죽는 사람들. 그 사람들 왜 죽어요? 더 이상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었는데 상당 부분 90%, 80%, 50%를 내가 기부를 딱 해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자기가 기부했던 것만큼을 다시 채우고자 하는 자기주도성이 생깁니다. 그 자기주도성이 생기면 다시 또 도파민은 많아져요. 그래서 면역력이 좋아져요.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나눔과 비움, 봉사활동을 했을 때는 면역력이 좋아져요. 여러 가지 엔돌핀과 도파민이 다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저거 돌봄 효과도 마찬가지인데, 할머니 효과가 뭐냐면, 여러분, 누뚱이를 낳는 게 건강에 그렇게 좋답니다. 물론, 낳는 과정을 잘만 넘긴다면.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조사를 해보니까, 누뚱이를 낳은 그 엄마 아빠가, 거의 곧 할머니가 될 나이에 누뚱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그 누뚱이가 없는 사람들보다 건강 상태가 훨씬 좋은 걸로 나와요. 그래서 어제 오늘 신문에도 나왔어요. 손자를 돌보는 할머니가 훨씬 건강이 좋더라. 그거를 의학적으로 할머니 효과라고 해요. 근데 저 할머니 할아버지 효과는 엄마 아빠한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얘를 장가는 보내놓고 죽어야지. 이게 50살에 애를 낳았어. 50살에. 그럼 요즘에 30살에 장가 가잖아요. 30살 넘어서. 그러면 그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80까지는 내가 건강해야 되는구나. 80까지.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평소에 그 음식 먹는 거하고 생활하는 거 뭐 이런 거에 살짝 긴장을 하게 되면서, 근데 그 긴장이 어떤 긴장이냐? 기분 좋은 긴장. 그러니까 긴장은 두 종류가 있어요. 기분 나쁜 긴장이 있고 기분 좋은 긴장이 있어요. 근데 누뚱이를 두면은 기분 좋은 긴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뭔가에 집중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냥 아드레날린이 기분 나쁜 긴장이에요. 공포. 똑같은 공포인데. 그러니까 그냥 아드레날린하고 노르아드레날린은 전혀 달라요. 노르아드레날린은 면역력을 올리는 방식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냥 아드레날린 면역력을 더 떨어뜨려요. 그 할머니 효과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저 할머니 효과는 노인정에 또 조사를 해봤어요. 이제 의사들이 노인정을 조사해보니까 노인정에서 이제 같은 노인정인데 그 당번 있잖아. 당번 밥 해주고 이렇게 청소하는 그 당번 노인이 있잖아요. 근데 같은 노인정의 노인인데 거기서 라면을 끓이고 청소하고 하는 노인들이 더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같은 노인인데 내가 누군가를 돌봐주는 노인이 훨씬 수명이 길고 건강한 거예요. 이게 돌봄 효과입니다. 이게 면역력을 높이는 심리적인 거를 용감한 나비들로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
그런 심리, 뭐 당신 멋져라든가 뭐 안건악업이라든가 일을 즐기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 사람은 죽기 전에 그걸 병원비로 다 쓰고 죽어요. 자기가 번 돈을. 그런 공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쫓는 사람은 몇 가지 안 좋은 결과가 오는데 그 돈 못 써보고 급사하거나 뇌졸중 이런 걸로 가거나 아니면 천천히 죽으면 그 돈을 병원에다 다 갖다 바치고 죽어요. 아까 말했듯이 그 DNA 돌연변이하고 면역력이 낮아져 버리기 때문에 계속 그 돈 버느라고 나쁜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좋은 긴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흥미 있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의 진로 지도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을 또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의사 생활에 만족도가 떨어지는 의사가 있고 의사 생활에 만족도가 높은 의사가 있어요. 설문조사를 해보면 나옵니다. 당신의 의사 생활이 어때요? 1번, 2번, 3번 설문조사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 생활에서 만족도가 낮은 사람이 만족도가 높은 사람보다 발암률이 몇 배가 높았게요. 조사를 해보니까. 상상 초월이에요. 16배가 높아요. 왜 의사들이 유독 그럴까요? 그래서 공무원이나 교사들은 그 교사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과 불만족하는 사람의 발암률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근데 왜 병원은 16배 차이 나죠? 독성 물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병원은 자기를 공격하는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뭐냐면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하려면 자기 일을 엄청나게 즐겨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나는 생명을 살리는 게 막 내 일이야, 내 천직이야 이러면서 오늘 또 한 명 살렸다 그래서 굉장히 막 즐거워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에이씨 내가 의대 오기 싫다고 그랬는데 엄마 아빠가 그때 원서 쓸 때 꼭 의대 가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영국영화과 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얘가 공부를 잘한 거예요. 공부를 잘했는데 의대 말고 미대 그런 사람들 의대 의사들 중에 그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나 원래 꿈이 화가였다. 나 미대 가고 싶었다. 영화 감독 되고 싶었다. 무슨 뭐 나는 글 쓰고 싶었다. 뭐 나 과학자 되고 싶었는데 연구원 되고 싶었는데 뭐 이런 거. 나 생물학 물리학 하고 싶었는데 괜히 우리 담임 선생님하고 뭐 누가 나 의대 가라고 그래가지고 공부 잘한 죄로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암으로 가장 많이 죽는 직업 2위가 의사입니다. 1위가 아시죠? 독성 물질을 직접 만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3D 업종에 근무하면서 그 삼성 반도체 아시죠? 백혈병 그런 독성 물질을 직접 손으로 만지고 마시는 사람들이 암 발병이 제일 높고요. 2위가 의사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독성 물질이 많다는 뜻이고 또 뭐냐면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는 건 뭐냐면 그 일을 즐기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러니까 앞으로 제1의 직업, 제2의 직업을 선택을 할 때 특히 제2의 직업을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년들이 50대 이상이 자기가 흥미없는 거 선택하잖아요. 돈 벌다 그냥 죽어요. 면역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약간 흥미 있는 것에서 돈벌이는 좀 적더라도 그걸 제2의 직업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몸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키는 뭐냐면은 면역 물질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심리가 돌아가야만이 치매도 안 걸리고 암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고 마무리할게요. 뭐냐면 심리적인 기제가 질병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PPT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 이거는 학생들하고도 진로 지도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되는데요.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너는 성공해야 되고 명문대 가야 되고 이런 얘기를 자주 들은 아이들이 만약에 명문대를 못 가고 지방대를 갔잖아요. 그러면 걔도 중년 이후에 발암률이 올라갑니다. 자존감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게 자존감과 용기거든요. 높은 자존감과 용기. 이게 신체 반응 호르몬 반응을 달라지게 만들어서 마지막에 쭉 보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하고 공포에 민감해지면은 아드레날린 코르티솔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그러니까 똑같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근데 그 사람이 주변에 그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고, 원래 자존감이 높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호르몬 반응이 똑같은 자극이 전혀 다르게 반응해요. 두뇌가. 그때부터 물질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몸에. 면역력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쭉 옵니다. 쭉 오다가 여기는 간에서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더 합성하게 됩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 근데 용기가 부족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합성하게 돼요. 왜냐면 일부에서 제가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똑같은 심리적인 위기, 심리적인 자극을 독성 물질로 더 많이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고 태교가 잘못돼서 어렸을 때 그 두뇌에서 그 편도체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 저랑 아주 인연이 깊었던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처럼 편도체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같은 자극에 체내에서 독성 물질을 더 많이 만들어내요. 같은 자극인데. 그러니까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피우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죽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살거든요. 다 달라요.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많이 달라지는데, 그렇게 이제 장수를 연구했던 사람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 본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강 교육과 관련된 용소를 더 해보게 됩니다. 장수를 연구했던 그 장수학자들이 있어요. 의사 출신 장수학자들이 오래 사는 사람하고 오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봤더니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우리 몸의 장기가 균형 잡히게 골고루 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눈, 뭐 폐, 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간, 뭐 신장 이런 것들이 똑같이 그 120년의 수명을 가지고 망가져서 이렇게 노쇠해 가는데, 일찍 죽는 사람의 특성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한의학하고도 관계된 거거든요. 한의학은 그 음양오행에서 오행의 그 균형이 깨지면 죽는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다 멀쩡한데 간이 먼저 망가지거나, 다 멀쩡한데 신장이 먼저 망가지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다 멀쩡한데 두뇌가 먼저 치매가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그 장기들이 균형 맞춰서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음식도 문제지만은, 음식 운동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신적인 상처를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이 받아들이냐에 의해서 어떤 장기가 먼저 망가지느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5세 이전에 죽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병원에서 6년에서 7년을 돈을 쓰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 100세 넘는 사람들의 특성이, 이 후성유전학 책에도 나와요. 일본의 그 오키나와의 그 장수촌 노인들 조사해 보니까 신체의 건강도가 20대. 노인들이. 70대, 80대 사람들이 신체 건강 지수가 20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100살 넘게 그냥 살아요.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잠자다가 그냥 딱 죽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천수를 누렸다고 합니다. 천수를 누렸다. 하늘이 준 수명을 이 사람이 다 살았다는 뜻이 그게 천수예요. 천수. 근데 음식, 심리적인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계속 남아있을 때는 천수를 누리지 못합니다. 계속 10년 감수. 그래가지고 원래 인간은 120년 사는 게 정상이래요. 그, 뉴런하고 근육세포의 수명이 120년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정상 수명이 120년이에요, 인간은. 120년을 못 살잖아요. 잘못 산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 산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잘못 살면서 계속 10년 감수 하다 보니까 7, 80대 죽는 사람들은 병원에서 막 그 망가진 거 치료하다가 죽는 거예요. 6년에서 7년 동안. 자식들 정말 못할 짓이죠. 돈 다 날리고 죽는 거예요, 병원에서. 어쨌건. 자, 용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문학적으로 용서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월남전에서 전사를 했어요. 제가 유복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월남에 가시고 제가 104일인가 100일 좀 넘었을 때 아버지가 교수 전사를 하십니다. 그 월남간이 4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막 어렸을 때 막 상상을 하는 겁니다. 누가 주겠지? 우리 자식들은 그렇잖아요. 옛날에 뭐 부모의 원수는 내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가지고 반드시 처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 10대 때 배트공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배트공. 내가 가서 뭐 걔네들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걔네들 이미 죽었을 거고 그죠? 미군이 막 그 폭탄 던져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약간 그 죽음과 복수 뭐 이런 거에 대한 혼란기를 약간 겪었어요. 제가 그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사후의 세계에 대한 책을 많이 보게 됐어요. 왜? 용서를 해야 되니까. 용서를 해. 아버지 원수를 용서해야 되니까.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쭉 공부를 해보니까요. 아버지의 용서가 배트공이 아니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배트공이 아니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첫째가 이거였어요. 두 번째 원수가 누군가 봤더니 미국이더라고. 월남전에 그 가도록 그다음 여기에는 뭐예요? 월남전에 파병을 시킨 아무래도 지금 그 사람들 원망하는 건 아니고요. 다 저는 극복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월남에 보냈잖아요. 막 이제 그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의 원수가 막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베트공에서 이렇게 막 갑자기 뭐 국가가 됐다가 미국이 됐다가 가난이 됐다가 가난했으니까 돈 벌러 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관련된 책자를 막 읽어봤는데 되게 이제 재밌는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초창기에는 제가 윤회에 대한 책을 많이 봤어요. 근데 불교의 윤회론이 아니라 미국의 최면술사들에 의해서 밝혀진 최면술을 시행하다 보니까 연령퇴행이라는 걸 해요. 최면술을 하시는. 그러니까 뭐 당신이 태어나기 전으로 가보세요. 뭐 이렇게 합니다. 그 최면술 때문에 발달하게 된 그 윤회론이 따로 있어요. 불교 윤회론하고 전혀 달라요. 사람이 동물로 태어나고 이런 거 없어요. 그 책에는. 근데 이제 그 불교의 윤회론을 좀 지지해주기 때문에 불교 측 출판사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 선미나라 이런 일본 사람이 쓴 윤회론 책을 많이 봤는데 이제 그 윤회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 책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임사 체험이라고 그러는데 한 5분간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 그래서 뭐 천국지옥 보고 온 사람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부처님 보고 왔다. 다 달라 얘기가. 공통되는 거는 터널을 통과했더니 밝은 빛이 있더라. 이건 공통적인데 그 다음은 다 달라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저는 종교가 없거든요. 특정 종교를 지지하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 믿는 대로 체험하고 옵니다.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부처님 믿으면 극락으로 가는 거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약간 주관적인 게 있어요. 그게. 그 책에 의하면 그래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윤회론, 사후의 세계, 그 다음 단계의 그 책이 뭐냐면,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거를, 원수를 잊어버리기 위한 여행이죠. 이게 지금 독서 여행입니다. 책으로 저는 치유를 한 거죠. 아주 재미있는 걸 발견했는데, 이게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존재해요. 역설적 탄생하고요. 또 하나가 우주 탄생 그 두 가지의 이게 좀 걸리는데 우주 탄생에 대한 건 뭐냐면 최초의 빅뱅을 할 때 비대칭이 생겨요. 비대칭. 무슨 얘기냐면은 정확하게 대칭이 된 상태에서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세상은 대결 구도하고 차별이 있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물질계가. 이건 물리법칙이에요. 비대칭이 없으면 이 세상이 존재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주가 저절로 생겼는지 신이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신이 뭔가를 만들 때는요 항상 차별을 만들기 때문에 누군가는 못난이로 만들고 누군가는 잘난 놈으로 만들어요. 또 적을 만들어요. 또 누군가는 뭐 적군 아군을 또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항상 자기 왼수가 있고 내가 용서 못할 자들이 꼭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게 원리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원리. 그래서 그거를 뭐 철학자들은 상극의 원리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럼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잖아. 왜? 야,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신한테 따지잖아, 신한테. 그러면은 우리 남자들 그러잖아, 남자들. 야, 그럼 정우성하고 나는 뭐야, 그러면? 왜 쟤는 정우성으로 태어난 거야? 남자들. 여자들 왜? 송혜교, 전지현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나 좀 더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었는데 내 얼굴 왜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 외모에 대해서 이게 10대 애들이 더 굉장히 민감합니다, 외모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꼭 그 학교에 가서 꼭 이 스토리텔링 한단 말이에요. 억울해. 내가 태어난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그 얘기를 봤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면의 세계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신화에 대해서도 제가 조셉 캠벨의 책을 다 봤어요. 조셉 캠벨. 뭐 멀치아 엘리아데 뭐 이런 사람들, 그 신화의 세계 연구하는 사람들. 신화의 세계에서 딱 그 조셉 캠벨이 두 가지 요점 정리를 합니다. 신화가 우리 인간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연결된 얘기입니다. 신화가 첫 번째 가르쳐 주는 거는 이면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신화는 계속 얘기하고 있다. 또 하나, 살다가 인간이 넘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보물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신화는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 세상에서 쓴맛 단맛이 있는데 자기가 좌절을 겪었다거나 뭐 상처를 입었다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누군가 나를 막 괴롭힌다거나.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그 이면적인 보물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화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거랍니다. 이게 조셉 캠벨의 결론이에요. 두 가지 결론. 인간 세상 이외에 이면의 세계가 있다. 항상 넘어지는 곳에서는 보물이 숨어 있다. 이거예요. 자, 근데 그 조셉 캠벨 책을 전 대학교 1학년 때 봤어요. 주로 많이 봤어요. 그리고 한참 한 10년쯤 후에 이런 내용의 책을 또 보게 됩니다. 어떤 책이냐면은 영혼의 세계에 천사들이 있는데 이면의 세계가 있는데 이면의 세계에 천사들이 있는데 못난이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도 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도 영혼도 급이 있는데 굉장히 영격이라고 해야 되겠네. 인격이 영혼이니까 영격이 높은 그 천사들이 있고 영격이 낮은 천사들이 있는데 지구상에 태어날 때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구상에서 그 외모가 뭐 정우성 전지현급이고 IQ는 막 180에다가 자기 부모가 강남의 빌딩을 한 20개를 가지고 있네. 부럽죠? 갑자기 부러워지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진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합니다. 나 영화 감독 할까? 영화 배우 할까? 아니면은 뭐 의사 할까? 막 이런. 머리가 좋으니까 또.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이면의 세계에서는 가장 낮은 영혼이라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영혼은 어떻게 태어나느냐? 낙태아, 전응아, 장애인, 정신적인 뭐 이상자, 범죄인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 탄생의 신화예요. 이게 신화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채널러들의 책에 많이 나와요. 채널러는 뭐냐면은 천사들하고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이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일종의 신비주의 심령과학 책 코너에 가면 꽤 많은데 천사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책들이 많은데 그 천사들이 해주는 얘기예요. 이게 야 니네들 이거 보이는 거 이거 딱 한꺼풀 딱 뒤지면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해줘요. 그러니까 야 니네들은 딱 이쯤이야 이쯤. 니네들 정우성도 아니고 전응아도 아니잖아. 딱 이쯤인데 여기서도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반에서 집안이 가난하고 못생기고 멍청한 애가 있다면 매일 걔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왜 그래야 되냐면은 지구상에 태어날 때 이런다는 거예요. 의자가 있는데 그 성경에도 뭐 겸손한 자는
높은 자리에 먼저 앉지 않나니 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녔거든요. 지금 그 이후로 안 다니는데. 그래서 자리를 앉을 때 이렇게 앉는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은 자리예요. 근데 자율권을 준대요. 자율권. 알아서 가서 앉아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제가 이렇게 태어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게 이런 그 수많은 그 신비주의 책들을 읽어보면은 전부 자기가 원한대요. 누가 시켜서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전응아로 태어나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거랍니다. 또는 어쩔 수 없이 그걸 떠맡거나. 왜? 그 어른이니까. 안 좋은 역할을 자기가 그 연극 영화를 찍을 때도 그 안 좋은 역할을 떠맡을 수가 있잖아요. 후배가 왕 역할을 할 수 있고 선배가 그 간신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근데 자리에 앉는데 이 영혼들이 먼저 가서 자리에 이렇게 순서가 정해진대요. 그래서 하나의 우주에서 이게 하나의 우주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의 우주에서 인간 사회에서 어떤 역할이 정해질 때는 좋은 자리부터 그게 채워지는데 그 좋은 자리를 굉장히 그 급이 낮은 영혼들부터 먼저 차지하고 제일 나쁜 자리를 가장 위대한 영혼이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또 그 성경에 나온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인가 그 앞부분에 나온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잔이라고 2번 나와요. 신약성경에.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녔을 때. 그 말을 대학교 성인이 된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해법을, 그 해답을. 물론 그 해답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뭔가 그거를 풀어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은 월남전에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저 자신을 위해서 예비된 하나의 역할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부모의 원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하나의 그래서 인생은 그 연극이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의 역할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각을 제3의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타 시각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제3의 눈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심리적인 타격을 거의 받지를 않는 인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온전하게 자기 자신이고 이면의 세계는 전혀 없고 지금 나와 어떤 원수 관계가 있다면은 이걸 그냥 전체 세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몸이 엄청 급속도로 망가지게 돼요. 그 원망 때문에. 근데 그게 하나의 연극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 그러니까 역할을 이렇게 배치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못난 사람하고 못된 인격을 가진 사람을 나보다 열등하다고 생각을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는 그 사람이 나보다 열등한데 그 사람의 이면은 더 위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의 인격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나를 굉장히 괴롭혀요. 범죄인이고 아주 그냥 성격이 너무 이상해. 그러면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한꺼풀 벗겨서 이면 세계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이면 세계는 저 사람이 더 위대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외모, 인격, 지능 다 포함해서요. 여기까지 왔을 때 제가 좀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원수뿐만이 아니라 제가 살면서 저를 괴롭혔던 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키가 훨씬 작았는데 저를 막 때렸던 애들, 저를 왕따시켰던 애들, 뭐 이런 애들의 모든 걸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자라면서 그 책을 통해서.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5분 쉬고 2부 아이들 양육 태교에서부터 쭉 들어가겠습니다. 네.